저희 곧 토크 진행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화 잘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여러 번을 봐도 여전히 영화는 여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게스트 분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조금 있다가 감독님과 게스트 분을 모시고 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와 문학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객 여러분께서 신앙송도 번쩍 손들어서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송과 질문을 해주시는 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시인의 사인이 들어있는 시집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신 두 분은 오늘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김전한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오늘 영화에서 시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를 쓰신 김상미 시인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시인님의 소개는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영화를 잘 보셨고 영화에 대한 지금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2021년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부국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상영했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른 문을 읽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신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영화 상영할 그 무렵에 이 영화를 강소원 프로그래머님께서 선정하셨는데 그분이 시를 닮은 힐링 시네마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오늘 감독님과 시인님을 모시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선 감독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감독님은 꽤 오랫동안 지금 아주 영화에 종사하셨는데요. 1991년에 영화진흥공사에서 시나리오 공모로 당선되셨고 영화계에 데뷔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쭉 각본가, 제작,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더불어서 93년에 문화일보 맞으시죠? 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시로 당선되신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또 양방면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상미 시인님은 1990년 작가세계로 등단한 이후에 지금까지 5권의 시집을 내시고 죄송합니다. 다수의 산문집을 내시고 시단에서는 시달 쓰는 김상미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좀 잘 쓰는 시인이십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의 질문을 하고 다른 질문은 관객분들에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크쇼를 한번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들의 창은 21년도에 부국제에서 아주 성황리에 상영이 되셨죠. 네, 저도 그때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감독님은 지금 감독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인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결국 이 영화는 우리 시인들의 창작의 고통이지만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작자를 겨냥해서 영화를 만든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셨을 때 어떤 창작에 대한 고통이나 고뇌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스스로 본인이 또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느낌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또 결국 많은 일이 벌어지는 그 기이한 패러독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기이한 패러독스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울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런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기획할 때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집중해 줬으면 싶어요. 영화가 지루하니까 영화에 굳이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막 강요하잖아요. 스토리를 강요하고 이미지를 강요하는데 영화를 아까 옆에 누가 어떤 분을 보니까 주무시던데 내가 의도한 거였다. 한숨 푹 주무시고 그냥 아주 그 영화가 안 끝났네. 그런데 참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역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아무 일도 아니 아무 주무시고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 영상미 중에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게 그냥 물이 비치지만 나무에서 물이 흐르는 듯한 그거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묻고 싶었지만 나중에 관객분들이 꼭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미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빛이 났었는데요. 영화를 보다가 이제 이 영화의 길이에서 감독님이 소제목을 주셨어요. 소제목을 5가지로 나누어서 주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누셨는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얼핏 보면 이제 플로팅이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많은 스토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다고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꾸며갔는데 근데 그 정도의 소제목이 없다면은 그나마라도 좀 이해하기 힘들까 싶어서 저 나름으로는 관객에 대한 친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로 소제목을 조금 나눠줬습니다. 그 영화 소제목 덕분에요. 감독님이 처음 의도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사색,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의도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는 중에 특히 영화 전면에 창 부분이 많이 나오던데요. 혹시 그게 시인들의 창이라는 제목과 연관이 되는가요? 예,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예. 그리고 그 예버등이라는 공간 자체가 창이 참 예뻐요 보면. 그래서 그 창을 보는 순간에 영화에 대한 많은 어떤 그 영감을 많이 떠올랐죠. 그런데 거기 표현된 창 말고도 그 공간에서 그 건축가가 아마 창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어떤 가로세로로 나중에 여러분들 거기 꼭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창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그 건물입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사족을 붙이자면 에버던 문학관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문학의 집입니다. 횡성에 지나가는 길이 있으시면 한번 잠시 들려보시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보등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영화 안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자연의 소리 외의 사운드는 절제되어 있죠. 그것도 감독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럼요. 영화라는 게 뭐 사운드가 거의 네. 30% 이상은 차지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집중을 했었죠. 네. 예. 절제하는 그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것. 예. 그건 감독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영화 전체에서 의도하신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영화가 더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간단하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저희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시 한 편이 조금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데요. 그 시가 이 영화에서 저도 문학가이라서 근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네, 감독님께서 이 시를 이 영화에 도입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래는 여기 이 영화에서 제가 기획을 할 때는 많은 시인분들이 시를 생각했었어요. 특히 이제 작년에 올해 돌아가신 신경림 선생님이랑 제가 또 신경림 선생님은 저를 등단시켜주는 어떤 또 시인이시기도 하고 해서 그 선생님 시도였고 또 거기 조명 시인이라고 되게 또 잘 쓰시는 시인분이 계세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분들이 시를 이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시인들이 참 이런 기획에서 시들이 또 낭송된다는 게 너무 예상되는 어떤 그 진행 같아서 시를 다 빼기로 했어요. 또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 저기 우리 김상민 선생님의 문학이라는 팔자는 도저히 뺄 수가 없는 뺄 수가 없어서 그거 한 편은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저기 문학이라는 팔자 이 시를 뺐다라면은 그 저기 이 영화가 그 뭐냐 기둥뼈 척추락해야 되나 척추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아유 정말 그마저도 떼어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학이라는 팔자라는 시를 읽은 독자 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시를 읽지 않는 독자였는데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시라는 게 이렇게까지 격정적일 수 있나 하는 감탄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그때 처음 시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거든요. 네, 이렇게 시를 쓰게 된 배경 혹은 시작품에 대한 그런 것은 김상민 시인님께서 자신의 시세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내일 모레면 70인데요. 그 이전까지 시를 쓸 때는 이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눈부라치는 거 있죠. 항나무. 그처럼 격정적인 시들을 많이 썼는데 이 문학이라는 팔자는 이 영화에서 보면 여러 작가들이 창작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산책을 한다든지 의자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걸 전부 다 저도 겪고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책을 막 뒤져요. 이 시라는 거는 단어의 발견이기도 하거든요. 폴 발레리는 감탄사의 발전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감탄하는 게 막 이렇게 상승되면서 시가 나온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하고요. 이 문학이라는 팔자도 제가 너무 글이 안 써지고 제가 사투리를 좀 써요. 죄송합니다. 글이 안 써지고 막 몸부림을 칠 때 선시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안 풀리고 이래서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게 이제 겹쳐져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쓰면 가장 감동적인 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네요. 가장 솔직하게 쓸 때 가장 뛰어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네, 어찌되었든 저희가 이 시를 읽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울컥울컥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화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시는 시인 본인이 낭송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화가 끝났을 때 부국제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시인님께서 직접 왜 읽지 않느냐고. 그래서 오늘 그 아쉬움을 한번 해소해 보겠습니다. 시인님의 시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으면 빵빵 터질 거예요.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거든요. 문학이라는 팔자 김상미. 어느 날 아르티로 랭보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시를 자신에게서 산채로 잘라내 버렸다. 로베르토 발전은 스스로 해리사오의 정신병원으로 걸어들어가 27년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종이 봉투만 접었다. 실비아 프라스는 꼼짝없이 사로잡힌 시라는 괴물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가스 오븐에 자신의 머리를 처박아 넣었다. 아틸라 로제프는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해 달려오는 화물 열차에 몸을 던졌다. 조국 항복을 눈앞에 둔 28세의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 핵무소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생체 실험을 당했다.
산도로 말하이는 조국을 던지고 오랜 망명생활 끝에 세상에 아첨하느니 사색하는 인간으로 사멸하겠다며 권총 자살을 했다. 하트 크레인은 사랑이라는 환상을 쫓고 좋다. 무너진 탑이 되어 푸른 카리브해에 깊숙이 가라앉았다. 프리모 레비는 그 지독한 아우슈비츠에서도 살아남았으나 살아남은 자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 자살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사랑한 문학, 잉크보다 피에 더 가까운 문학, 세사르 바에오의 식구처럼 신이 아픈 날 태어난 팔자들이다. 나는 내가 나같이 않고 삶이 삶 같지 않고 문학이 문학 같지 않고 친구나 동료가 친구나 동료 같지 않고 내가 알던 정의, 신념, 가치, 사랑 같은 숭고한 단어들이 내가 모르는 비릿한 단어들로 변해 세간에 마구 유통될 때 내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져 온몸과 온 마음의 비통과 회한뿐일 때 이 8명의 작가들을 만나러 간다. 그들의 팔자를. 문학에 있었으나 삶에 있었으나 더럽게 불어나고 더럽게 치열하고 더럽게 품격 있고 더럽게 자존이 강했던 그들의 팔자. 나 자신이 위로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감회되어 울고 나오게 되는 그들의 팔자. 그런 팔자임에도 그 지독한 불운과 죽음을 훌쩍 뛰어넘어 지금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들의 문학. 그 시퍼런 도끼날에 세례를 받고 오면 내 팔자 또한 더럽게 춥고 어둡고 외롭고 고달파도 그들과 함께 계속 문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뜨거운 피가 솟구친다. 그 어떤 곳보다도 팔자 사나운 문학이라는 한 장소에서 동시에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시인님이 조금 떠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오늘 조금 떠셨습니까? 네. 좀 매일 들어요. 네. 이렇게 솔직한 대답이 시인의 매력인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애장시 낭송을 하겠습니다. 자, 관객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죠? 애장시 낭송 원하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선착순으로 지목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네, 그 다음. 아니, 오늘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우리 김정미 시인님의 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5분 후라는 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5분 전의 감동과 5분 후의 그리움을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분 후 김정미. 마음이 없으면 5분은 50분이 되고 5시간이 되고 5일이 되고 5달이 되고 5년이 되고 50년이 된다. 나와 그가 밤베리하여 만난 지점부터 악몽이 태동하여 매일매일 지독한 정성으로 무장한 화살을 쏜다. 그의 정수리에. 샤워하고 5분 후의 전화는 없었다. 5분 후에도 5시간 후에도 전화는 없을 것이다. 의심이 확신으로 돌아서는 순간 세상의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와 내가 만날 수 없었던 5분 사이
우리의 운명은 결정났다. 그러나 기꺼이 운명을 슬픔으로 장식할 필요는 없다. 운명적인 슬픔은 운명적인 만남을 이기지 못하여 최초의 기쁨을 함락시키지 못하기에 무심하게 내 생애로부터 5분을 떼어놓는다. 5분 뒤로 오늘의 먼지가 쌓이고 50년의 먼지가 더 쌓이고 관심과 무관심의 무한 반복이 끝이 나면 5분의 거짓말도 5분의 무관심도 단지 5분의 그리움으로 남겨질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쑥스럽네요. 네, 그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여운은 잠시 남겨두고 다른 분 모시겠습니다. 좋은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느껴지는 계절감이 너무 좋고, 네,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버리는 시기에 항상 읽게 되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포도밭 묘지 1입니다. 주인은 떠나 없고 여름이 가기도 전에 황폐해버린 그의 가을. 포도밭 등성이로 저녁마다 한 사내의 그림자가 거대한 조명 속에서 잠깐씩 떠오르다 사라지는 풍경 속에서 내 약시의 산책은 비롯되었네. 친구여, 그해 가을 내내 나는 적막과 함께 살았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헛된 믿음들과 그 뒤에서 부르던 작은 충격들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네. 나는 그때 왜 그것을 몰랐을까? 희망도 아니었고 죽음도 아니었어야 할 그 어둡고 가벼웠던 종교들을 나는 왜 그토록 무서워했을까? 목마른 내 발자국마다 검은 포도알들은 목적도 없이 떨어지고 그때마다 고개를 들면 어느 틈엔가 낯선 풀잎의 자손들이 날아와 벌판 가득 흰 연기를 피어올리는 것을 나는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네. 어둠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그림자만 골라 디디며 포도밭 목책으로 걸어왔고 나는 내 정신의 모두를 폐허로 만들면서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이 난 마치 용서와도 같아 언제나 육체를 지치게 하는 법. 하는 수 없이 내 지친 발에 타일러 몇 개의 움직임을 만들다 보면 버릇처럼 이상한 무질서도 만나곤 했지만 친구여, 그때 이미 나에게는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 정든 포도밭에서 어느 하루 하늘 새파란 소슬아침으로 떨어져 촌농처럼 누운 밤이면 어둠도 숨죽인 희망도 내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웠네. 기억한다. 그의 가을 주인은 떠나왔고 그리움이 몇 개 그릇처럼 아무렇게나 사용될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툭불들을 태우곤 했다. 그렇게 가을도 가고 몇 입 남은 추억들마저 천천히 힘을 잃어갈 때 친구여, 나는 그때 수천의 마른 포도 이파리가 떠내려가는 놀라운 공중을 만났다. 때가 되면 태양도 스스로의 빛을 아껴두듯이 나 또한 내 지친 정신을 가을 속에서 동그랗게 보호하기 시작했으니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 되었네. 그러나 나는 끝끝내 포도밭을 떠나지 못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기척 없이 새끼줄을 쥐고 들어선 한 사내의 두려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를 주인이라 부를 때마다 나는 황망히 고개 돌려 캄캄한 눈을 감았네. 여름이 가기도 전에 모든 이파리 땅으로 돌아간 포도밭, 참담했던 그의 가을, 그 빈 기쁨들을 지금 쓴다 친구야. 오래간만에 김영도 시인을 소환해 주셨네요. 오랜 대학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인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만 더. 네, 저기.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전반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막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맨 마지막 장면, 바람이 부는 게 너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시가 있는데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문득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그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들은 영화만큼이나 마음을 울리는 시들인데요. 지금 예상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냥 제 권한으로 한 분만 더 들어봐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남자분, 하얀 옷 입으신 남자분께서 아까부터 손을 너무 높이 드셔가지고 제가 안 하면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네, 영화 잘 봤고요. 근데 저는 너무 짧은 시라서 하지만 그리움에 관한 강렬한 시 한 편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오라에 있어가지고 그냥 지금 현대어로 그냥 바꿔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정정수의 짧은 시 한 편이지만 울림이 큰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지금 애정시 낭송은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관객분들께서 감독님이나 시인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감독님에게 제일 많이 묻고 싶으실 겁니다. 자, 게스트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영화 정말 잘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첫 장면에서 혼자서 그 차도를 빠르게 달리는 차도를 혼자서 홀로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간에 차들이 느리게 가도록 길을 막기도 하고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시인들의 삶이자 약간 고충으로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삶을 계속해서 걸을 만큼 시에 대한 어떠한 매력이 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영화에 출연하셨던 이명훈 선생님이 그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선생님한테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뭐죠? 그때 그 첫 장면에서 걸어갈 때 어떤 그 심정하고 시인의 길하고 어떤 그때는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이제 그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차가 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몰랐고 이제 그냥 그 우연히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조금 보충하자면은 그 저기 몰입이죠 뭐 어떤 그 여기 있는 뭐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은 삶의 길에서 어떤 몰입을 하고 가다 보면 실제로 이명훈 선생님이 그 걸어갈 때 뒤에 차 그렇게 저는 카메라를 떼고 있는데 심장이 쿵 했어요. 사고 날까 싶어서. 아니 뒤에 차가 오는데 차 저기 도로 중간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 확 서고 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끄고 이제 뛰어가고 아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뭘 가는 거야? 몰랐어. 그러고 가더라고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가을날 이 나무 아래 와서 그 홍일표 시인이라고 아주 훌륭한 시인분인데 그분도 보면은 아주 그게 그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그건 기시감에 관한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몰입을 하는 것들이 역시 시인들은 그래서 모든 예술의 근본이 뭐 자연과학의 근본은 물리학이고 철학의 근본은 신학이고 우리 예술의 근본은 시라는 게 왜 시가 근본인지 시인들하고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감독님도 시인이시잖아요. 네, 그럼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조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이랑 시인님 둘 다 이 영화는 그 허구가 좀 덜 들어간 영화고 시인님의 여기 수록된 시도 비유가 좀 덜 들어간 목소리가 더 들어간 시라고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창작하실 때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너무 비유로 가거나 너무 목소리로 가거나 그 갈피를 잘 못 잡겠어서 그 평생 몸담으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균형을 잡으신지 궁금합니다. 창작할 때 비율 저는 그 단어로 언유를 만들어요.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단어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시가 되게 좀 언어가 명확하고 비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지 시를 쓰는 것만큼 저도 그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좀 잘못했나? 질문자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보충 좀 하자면은 굉장히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의도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보신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논어에 나오는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하되 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꾸미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꾸미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런가니 저는 30년 동안에 시나리오 작가 생활을 했어요. 늘 상업 영화를 이야기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게 너무 피로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즘 이제 올해도 영화를 한 편 끝냈는데 이 시인들이 창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리부작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어떤 이야기 그것이 제 예술의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의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요번에 이제 울주 산악영화제에서 다음 주에 이제 개봉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불교 이야기이긴 한데
시놉시스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의 후속편 같은, 아까도 상미 쌤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후속편 해야지 그냥 후속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르신 분 저쪽에 계실 바로 그 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야기나 디렉션 같은 게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서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시인분이 비가 엄청 오는 장면에서 호련히 걸으시다가 슬리퍼 뒷짝을 벗고 맨발로 마저 걸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디렉션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시인분이 그냥 그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싶어서 원래 하시는 행동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예, 이 경우는 이런 영화가 시나리오가 없는 것 같지만 정교한 시나리오를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렉션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제가 허구로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이명훈 선생님이 평소 버릇이 그래요. 보면은 버릇이 괜히 비 오면 어디를 막 뛰쳐나가 맨발로 그냥 또 저기 목류병자처럼 허적허적 가거든요. 그걸 평소에 제가 알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그렇게 집어였고, 그래서 연기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본인은 연기가 아니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였죠. 예. 뭐 코스모스 보고 춤을 춘다든가 그 꽃이 돼가 같이 춤춘다든가 이런 것들도 평소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예. 네, 여기 놓칠까봐 굉장히 빨리 손 드셨는데 여기 남자분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크게 빨리 그냥 질문 두 가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네, 앞서 잠시 언급하셨다시피 자연의 소리를 영화 내내 잘 활용하셨는데, 근데 자연의 소리 말고도 좀 반복되는 피아노 소리 저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영화를 볼 때마다 지루해질 수 있는 장면을 뭔가 환기시키면서 좀 더 집중하게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피아노 선율을 이제 넣으신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번 특정 장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중간에 시인 두 분께서 오빠는 풍각쟁이 노래를 틀으면서 춤추신 장면이 있는데, 그게 시인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자 나오신 것이 아니면 그것 다른 이중이 있으셨던 건지, 네, 그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는 일단은 저작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얘는 30년대 음악이라서, 두 번째는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노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인들이 밤에 술 마실 때는 그렇게 난리법석을 지키면서 놉니다. 사실 심각한 것만 아니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 어떤 그 반복되는 피아노 리듬은 원래 우리 영화 음악을 그 곡은 원래 작곡가가 미리 돼 있었던 걸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나머지 곡들은 이제 영상에 맞춰서 작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작곡가 김재동 군. 네. 근데 저 친구는 20살 때 만든 곡이었습니다. 예. 대단한데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아까 신앙송도 그러고 지금 질문도 그러고 시간이 너무 원수네요. 정말 더 많이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시간 마치라는 시간이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화 힐링이 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꼭 이런 자리에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올해 부국제 30주년 기념으로 이런 기회가 저한테도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행사를 약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 부산작가회의에 있는 소설가님에게 음악을 하나 부탁했어요. 우리 피날레 음악을 좀 해주세요 해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어서 AI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드는 곡으로 골랐는데 이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전환 감독님, 김상미 시인님, 그리고 지금 객석에 앉아 계시지만 이명훈 작가님, 김재동 음악가님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이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명훈 선생님이 원고를 다 지우고 큐라고 하죠. 결국 그러고 난 뒤에 큐라는 소설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걸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책을 가져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카메라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특히 관객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모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여기 앞에서 할 거니까 사진 촬영